다음 사건은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주 유명한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이죠. 일명 매니큐어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사건은 2003년 11월 5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쯤에 엄양이 하교 후에 친구 4명하고 같이 친구 집에서 놀았어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함께 친구 집을 6시쯤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4시에 친구 집에 가서 6시에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빨리 오라 그랬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친구 집에서 좀 늦게 왔어. 곧 들어갈게. 하고 6시 20분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집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귀가 시간이 좀 늦어졌잖아. 밤도 어둑어둑해지고. 그래서 평소에 잘 가지 않았지만 집까지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 지름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는 한 골목길이었어요. 자, 그렇게 6시 20분 엄양은 마지막으로 엄마와 통화를 했고 나서 연락이 두절됩니다. 저녁 9시가 넘었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됐죠. 엄마는 경찰에 신종 신고를 냅니다. 학교에서 엄양의 집 앞까지는 800m 정도예요. 딱 바로 코앞이에요. 10분 내외로 바로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가족들은 가슴 애타하면서 엄양을 기다렸죠. 그러던 실종 23일째 11월 28일 경기도 의정부시 밀락동과 자양동 일대에서 피해자의 가방과 양말, 교복 넥타이, 그리고 장갑과 공책이 발견됩니다. 자, 이 유류품이 발견된 곳은요, 엄양의 집에서 7.4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포천에서 살고 있었는데 의정부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12월 22일이 됐어요. 한 달 후에 다시 밀락동, 의정부 밀락동 그 근처의 쓰레기 더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운동화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휴대폰과 운동화가 발견됐을 당시 마치 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달 동안도 아직도 못 찾냐? 라는 느낌으로 경찰을 농락하듯이 쓰레기 더미의 가장 위쪽에 핸드폰과 운동화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누군진 모르지만 범인이 일부러 발견하게 하려고 그 유류품을 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엄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지가 돌기 시작해요. 당시에 동남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15살 엄양을 찾는다는 이런 전단지가 나가게 되죠.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한 해가 흘러버리고 2004년 2월 3일 포천경찰서는요. 이 수사 전담반을 2개 반으로 확대를 하고 수사를 재개해요. 재개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계속해요. 그런데 엄양의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군 부대에 있는 장병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엄양이 실종됐던 장소를 다 샅샅이 수색해요. 그 수색이 2월 3일 날 대대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5일 후 2월 8일 오전 9시 경기도 포천시 한 배수로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자,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은요. 11월 28일 그녀의 첫 번째 그 교복 넥타이와 여러 가지 물건이 발견된 곳에서 2km 떨어진 곳이었고요. 집에서는 6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녀의 시신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알몸으로 발견되었고요. 배수로 앞에는 29인치 TV 포장 박스가 허술하게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에 보시는 이 배수로 앞을
29인치 TV 박스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허술하게. 근데요, 여기서 이상한 게 있는데 모양의 농기구도 같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생각을 하기에 이 엄양의 시신을 TV 박스를 이용해서 옮겼을 것으로 예측했어요. 이 TV 박스가 그럼 TV 박스가 중요하잖아. 이 TV 박스를 어디서 난 거야? 근데 이걸 보니까 남양주시의 한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발송된 물건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TV 박스 배송자를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증거, 농기구가 있었잖아요. 농기구도 주인을 추적했어요. 주인을 찾아냈어. 그런데 이 농기구는 사실 수개월 전에 이미 주인이 그냥 잃어버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뭐 살인을 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 농기구는 얼마 전에 없어졌을 뿐이야.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발견된 증거만으로는 어떤 걸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양의 시신을 이제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엄양의 시신이 상반신 부분이 상당히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반신은 깨끗해요. 특별히 결박을 했다거나 또는 때렸다거나 하는 외상의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약간 발견된 게 손으로 목을 좀 조른 흔적이 있었고요. 또, 아니요. 전혀. 손으로 목을 조른 흔적이나 끈으로 목을 조른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어요. 근데 시체가 발견됐을 때 옷이 벗겨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폭행일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폭행의 흔적이 없는 거죠. 근데 상반신 부분은 부검이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부패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부검은 불가능했다고 해요. 그 말은 즉 뭐냐면 죽음의 사인을 알 수 없어요. 왜 죽었는지. 목 졸라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상반신에 이제 심장과 있는 이 모든 몸의 기관이 있는 상반신은 부검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망 사인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녀의 손톱과 발톱에 빨간색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어요. 근데요, 엄양의 부모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애는 평소에 매니큐어를 바르는 애가 아니에요. 게다가 무슨 중학생이 이렇게 빨간색을 발라. 바르지 않아요. 게다가요, 이 매니큐어가 그렇게 곱게 발라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손톱과 발톱에 둘 다 칠해져 있었거든요. 이게 여자가 이렇게 직접 칠했거나 또는 뭐 전문적인 곳에서 칠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칠게 발라져 있어요. 성의도 없고 조잡하게 빨간색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진은 매니큐어만 보여주려고 제가 가져온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의 사진은 아니에요. 자, 게다가 경찰이 이 점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매니큐어는 사망 이후에 칠해진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엄양을 죽이고 나서 손에 그리고 발톱에 다 매니큐어를 발라놓은 거죠. 자, 이걸로 여러분, 우린 유추할 수 있어요. 범인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범인은 성도착증 환자일 가능성이 커요. 성도착증. 왜? 야, 누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여기다가 매니큐어를 바르니? 그게 보통 인물이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성도착증 환자일 가능성이 커요. 자, 그거 외에도 범행의 단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범인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방이 발견됐잖아요. 근데 그 가방에 학원 수강증하고 공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이 부분에 이름이 훼손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수강증하고 공책에 얘 이름만 찢겨져 있어. 근데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뭐 어디에 이렇게 긁혀가지고 달아가지고 훼손된 게 아니라 명확하게 누군가가 이름 부분만 잘라낸 거예요. 훼손시킨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이건 일부러 이름만 이제 찢어낸 거죠.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범인은 그녀의 주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범죄 심리학자의 추측이에요. 면식범이라는 거죠. 왜 이름을 뜯어냈는진 몰라요. 하지만 뭔가 이 여자에 대해, 이 엄양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굳이 공책에 써있는 그녀의 이름을 왜 뜯어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게 있어요. 엄양의 시신의 이 상반부 부분이, 상반신이 굉장히 부패가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반신은 깨끗해요. 정액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즉,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가 성폭행범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폭행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혹시 범인이 성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성불능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활발한 활동을 하는 남자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녀의 교복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교복의 넥타이만 발견됐어요. 또 발견되지 않은 건 그녀의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교복과 속옷은 범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을 보면 엄양을 살해하고 나서 교복과 속옷을 기념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갔다고 추정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변태들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해를 저지르고 나서 뭔가 그거를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거. 왜 가져가냐?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범행 상황을 떠올리면서 쾌감을 느끼거나 자위행위까지 할 수 있는 변태 성욕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건 당일이 오후 6시 20분이었어요. 당시에 휴대폰 배터리가 강제로 분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양은 아마 이 통화 직후에 바로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휴대폰은요, 전원을 킬 때, 그리고 전원을 끌 때, 그리고 통화 중일 때 통신회사의 기지국에서 휴대폰의 위치가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꺼져 있거나 배터리가 분리되면 휴대폰의 위치 수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요즘은 이런 정보 요즘 다 알죠, 우리가. 뭐 당연히 알죠. 위치 서비스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사건이 벌어질 2003년에 이런 걸 정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배터리를 분리해야만, 그러니까 끄지 않고 배터리를 분리하면 더욱더 위치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을 한 거죠. 이게 통신회사 내 기술자 외에는 잘 일반인들이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범인은 통신기술 쪽에 해박한 기술자거나 또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또 다른 단서예요. 엄양은요, 친구들과 헤어진 이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지름길은 마을 사람들만 아는 길이에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엄양이 당시 실종된 날 마을에서 낯선 흰색 차량을 봤다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낯선 차량이었냐면 흰색 차인데 차량의 뒷유리가 자켓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야, 누가 차의 뒤에 유리를 가리고 다녀. 근데 이상하게 차의 유리가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생각을 하기에 차량을 이용해서 납치하고 살해한 후 유기했다라는 그 가능성을 두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이 마을의 지리를 최소한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종합해 볼 때 범인은 마을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얘와 얼굴을 아는 면식범일 수 있고 치밀하게 사건을 계획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평범하게 보이지만 약간 성적으로 정상이 아니고 변태 성역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이후에 경찰은요, 40여 명의 형사들을 더욱 투입했어요. 그래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후에 살인범 찾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11개월을 넘겼는데 도대체 누가 이 아이를 죽였는지, 어떤
어떠한 단서도 제보도 없어요.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요. 이 과정에서 수사를 책임지고 있던 포천경찰서의 윤석명 강력과장이 이 수사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음독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님까지 너무나 중압감에 자살을 하셨어요. 당시에 수사를 같이 맡고 있던 또 다른 김종국 그 수사과장님의 말에 의하면 이게 범인은 동네 그냥 양아치가 아니다. 이 범인은 직업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다. 근데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성적으로 불능자이고 그래서 우린 더욱더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두고 시민의 제보를 기다리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전화 제보가 없대요. 왜 보통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제보라도 하기 나름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너무 장난 전화가 많아서 형사들이 굉장히 난관을 겪는다고 해요. 그런데 김 과장님 말에 의하면 내가 20년 동안 온갖 수사를 다 해봤는데 이 사건처럼 제보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사인도 모르는 사건은 처음이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현상금은 1,000만 원이나 걸려 있어요. 결국 엄양은요, 2004년 2월 13일 장례식이 치러졌고요. 명예 졸업장이 수여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진 우린 아직도 이걸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